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시리아, 리비아 등 전쟁터가 된 조국을 등진 난민들이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들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은 지난달 26일 시리아 난민 71명이 헝가리에서 냉동 트럭을 타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다가 질식사했습니다. 시신은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습니다. 또 이튿날 리비아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 두 척이 뒤집혀서 짐칸에 있던 200명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난민이 올해 들어서만 2,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입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규정을 들먹이며 구구한 사정을 앞세우며 난민들의 행렬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치안 논리, 경제 논리와 법리 위에 이 어린이의 존엄한 인생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로피안 드림, 허상이 꽤 많았군요. 탄식하게 됩니다. 아울러 난민은 아니더라도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에게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사회의 매정한 시선 역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말입니다. 먼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수원 본부장이죠. 그 사람이 경주 시민들 몇백 명 앉혀놓고 가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3번이나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 원전에서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이다. 100만 분의 1이다. 그 얘기를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그 얘기합니다. 100만 분의 1.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100만 분의 1이 맞다면 전 세계 원전 개수가 100만 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터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만 분의 1이죠. 전 세계 원전 개수 100만 개냐? 아니에요. 442개입니다. 하나 터졌냐? 아닙니다. 6개 터졌습니다. 3마일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 6개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의 4호기 원자로가 어제 저녁 7시 55분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고리원전 4호기는 1986년 4월 29일에 지어졌지요. 내년이면은 30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전 수명은 30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편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과 암 발병은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 주변의 방사선과 암 발병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积极构建以合作共赢为核心的新型国际关系，共同推进世界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 천안문 막로는 1954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과 함께 중국 건국기념 열병식을 지켜보며 혈맹관계를 확인하던 자리입니다. 보유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또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이제 긴축 그리고 각종 그 투자 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냐.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시민들과 부하 직원들에 대해선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하면서 자신은 전임시장보다 업무 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다음 1년 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1억 6,161만 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송영길 전 시장의 3년간 연평균 업무 추진비보다 연간 6천만 원가량 많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이 소년의 이름은 에이란 쿠르드입니다. 나이는 3살.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살았습니다. 4년 넘게 지속되는 내전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테러까지 겹치면서 결국 거기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쿠르디는 가족과 함께 터키에서 그리스 코스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쿠르디의 가족처럼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23명이 2대의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터키 해변에서 코스 섬까지 거리는 약 5km. 배는 길지 않은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풍랑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쿠르디는 터키 물라주 보드룸의 한 해변에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숨이 빠져나간 쿠르디의 차가운 몸을 바닷물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터키 도안통신이 공개한 쿠르디의 사진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빨간색 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해변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된 쿠르디의 모습과 터키 경찰이 쿠르디를 두 팔에 안고 옮기는 모습. 현지 언론은 쿠르디의 형 칼립도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칼립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배에 오른 23명의 난민 가운데 1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망자 5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난민들의 끔찍한 죽음은 익숙한 소식이 됐습니다. 난민들은 유로 터널을 건너려다 기차에서 떨어지고 냉동 트럭에 숨어있다 갇히고 좁은 배 안에서 질식해서 원하던 곳에 도착하기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떠난 난민 수는 올해에만 약 3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난민이 몰리면서 동서유럽은 대책을 놓고 분열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회원국은 오는 14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강요회의를 엽니다. 전승절 열병식 행사 참석을 두고 보수 신문, 특히 조선일보가 각을 세웠습니다. 일전에 동아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 사설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상 유일한 서방 진영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였다.
우리가 6.25 전쟁에서 끝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중공군의 참전 때문이다. 우리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행사 참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풀어가고 양국 간의 인적, 경제 교류를 더 확대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운이 걸린 과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 굴기에 들러리처럼 비치는 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의 틀을 넓혀가고 일본 등 주변국과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외교적 난제가 우리 앞에 닥쳤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느껴지죠. 자, 얼마 전에 이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실었던 동아일보. 오늘은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의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군의 열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중국군 열병식 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항일전쟁 승리를 위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70여 년 전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과 중국 공산당 요인들이 항일전쟁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친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만큼 이제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예, 이런 내용입니다. 항일전쟁을 위해서 손잡았던 임시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사례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열병식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말자. 이런 뜻 같습니다. 한편 파워 트위터리안인 정호희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쓴 글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의 정식 명칭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다. 친일 파시스트의 딸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예. 친일 파시스트의 딸이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꼴이 됐나요? 예. 자,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사설 내용은 중국이 국력 신장에 발맞춰서 대국을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아시아의 부흥이라는 세계사의 추세를 반영하는 순리의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을 힘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이 비판해온 과거 제국주의 나라들과 다를 바 없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은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중국 사실 평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행보도 많이 보여왔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펼치면서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단 말이죠. 2013년에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서 한국, 일본,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역사를 제멋대로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는 이런 행태도 중단돼야 마땅하겠고요. 이번엔 경제 이슈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국민일보 1면에 상세하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2분기 국민 총소득을 발표했는데요. 전분기에 비해서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것이 바로 국민 총소득이거든요. 이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든 것은 4년 반 만입니다. 제자리 걸음 수준이나마 국내 총생산이 0.3%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총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외국인의 한국 내에서의 소득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했고 외국인이 받은 배당 소득의 영향이 커서 국민 총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치부할 수는 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저성장 징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총생산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100조 원으로 불어나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8월의 수출 증가율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7%였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성장률이 답보하는 이런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 3% 달성하겠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자기들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예. 최근 1년 동안 4차례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2분기 성장률이 2.2%에 그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 성장률 2.8%를 맞추기에도 벅차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경제 연구소들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측대로 된다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5%대 성장을 두고 경제 파탄 운운했던 새누리당 집권하고 나니까 계속 하향 곡선을 긋고 있네요.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경향신문 사설 일부 내용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에 들어섰다. 더 깊은 나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수출과 성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서민들이 돈 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수가 부양된다는 건데요. 지금껏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줘서 비싼 거 많이 사시라 이렇게 독려를 했지만 잘 안 샀단 말이죠. 서민들이 시장에서 팍팍 쓸 수 있도록 실질 임금을 올리는 거, 이게 답입니다. 그렇다면은 재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임금도 올리고 그리고 정규직 채용도 늘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15% 인상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으로 올해 15만 4,800원에서 내년 17만 8,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병사 봉급 올라가면은 병사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기 이전에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국가에 헌납하라. 이런 요구에는 거기에 상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2 잔반에 출연한 이진우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는 있죠. 그러니까 가서 나라는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내가 다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 않고 군인으로서 복무해야 할 의무는 국방의 의무지만 그 국방의 의무를 지고서 내가 총 들고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월급은 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여성들은 안 지고 남성들 일부도 안 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니까 꽤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15만 원 월급 받고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밖에서 돈을 벌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군복무를 한다는 이유로 국가에다가 사실상 군복무세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년간 연봉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5만 원씩 하면 한 40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으면 한 2천만 원씩 1년에 번다고 생각해도 한 4천만 원이잖아요. 3,600만 원을 2년 동안 국가에다 세금 내고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공평하게 너는 추운 전방에서 총 들고 일하는 거는 근무 서는 거는 국방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국가가 지불해준다 라고 해서 한 2, 3천만 원씩 연봉을 줘봐요. 그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금 걷어서 나와야 되죠. 그럼 대기업들이 그거 내야 되고 고소득자가 그 세금 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월급을 한 10만 원 주고 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월급을 받아갔으면 제대하고 나서 한 3, 4천만 원이 생길 서민 장병 자제들이 자기가 그 돈 내고 그냥 군복무한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그들한테 안 걷고 그냥 각자 군복무하는 장정들이 각자 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세금은 미안한데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미안한데 돈 많이 번 기업들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생긴 결과니까. 제가 그래서 운 좋으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그렇거든요. 운 좋은 대가로 미안한데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라. 이게 세금의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걷고 각자 부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부의 재분배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연이은 노조 때리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압박성 발언으로 보입니다마는 집권여당 대표가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노사정 대타협의 한쪽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그래서 연이틀 근거 없는 노조 때리기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강경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라면서 콜트악기, 콜택을 거론했는데요. 이 같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과연 합리적일까? 관련해서 미디어오늘의 반박 기사가 있습니다. 콜트악기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지난 2007년 말 매출 1,500억 원을 올리던 그야말로 유수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2007년 4월에 노동자 56명을 정리해고했고 2008년 8월 31일에는 공장을 폐업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이 있는데 노조 때문에 회사가 이 꼴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지요.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콜트악기 폐업에는 파업 등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요, 동아일보가 2008년 7년 파업의 논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조합의 강경투쟁 때문에 콜트악기 부평 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고 보도한 것. 어제 김무성 대표의 주장도 바로 이러하지요. 자, 이 보도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 보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셈입니다. 근거 없는 노조 때리기. 아무리 노동개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김무성 대표입니다. 하여간 과거의 사실이 어떠하고 진실이 어떠한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의 또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 된 고영주 전 검사. 그가 2012년 대선 직후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했던 말.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내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영주, 이 사람은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불임 사건 수사 검사였는데 이 발언을 한 시점은 영화가 나오기 전. 그때만 해도 불임 사건 검사는 자랑스러운 이력이었는데.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 검사입니다. 그 불임 사건의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셨나. 문재인은 그 사건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공산주의 사회가 곧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 발언을 실제 했다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데 정말일까? 피의자였던 한 사람이 CBS 라디오에서 증언한 내용. 주로 제일 심한 거는 끊임없는 폭행이고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때리고 하는 이제 폭행이 제일 심했고요. 통닭구이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내달고 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물고문도 일부 당하고. 물고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존심, 나의 안전, 이런 걸 모두 포기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다 요구하는 대로 할 정도가 돼야 이제 좀 덜 때리죠.
설령 그런 자백을 했더라도 고문에 의해 했었다는 뜻.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네,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불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불임 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 지역 독서 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한 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좋은 책 읽기 모임은 그냥 독서 모임일 뿐입니다. 책 살 돈 모자란 학생들이 책 돌려보고 토론하고 지인들 공부한 거 양여러가 나눠주고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이지요. 여기 박진웅 및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서 더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기도 한데 기억나세요? 그 변호 장면? 그러니까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이제 이분이 교도소로 면회를 와서 저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 하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너무나 어이없어하고 절망하고 했던 이제 그 모습. 그다음에는 이제 법정에서 우리보다 더 흥분해서 아주 이제 격하게 변론을 하다가 이제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질판받았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살한 일부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 기가. 피고가 자해하는 거야.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보안부 검사로 있을 때 제가 불임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불임 사건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만해.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기존 보고서에 이어 슈퍼차이나 리포트도 새롭게 런칭합니다. 그 기념으로 경제의 큰 그림에서 찾는 기회 특집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정리, 긴급 특강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간 구독 회원이 되시거나 구독을 연장하시는 회원에게 알차고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이고요. 문의 전화는 070-7584-2050.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씨.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8면 기사 보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해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8월 28일 표결에 자격이 없는 정부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은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20명으로 이뤄진 국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죠. 설악산 케이블카 신설이 말입니다. 자, 위원회에는 정부 위원 몫으로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9개 부처 고위공무원 등 10명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해양수산부 위원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에 해양수산부 위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빠져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갔단 말이죠. 해양수산부 위원회 표결 참여는 결국 자연공원법 시행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희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의 의결 효력은 무효가 된다. 설령 결격자인 위원들이 표결에서 빠져도 여전히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악산에 바닷물 한 방울 튀기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예, 바다가 바라 보인다고 설악산 케이블 표결에 참여할 수는 또 없는 법이고요. 예, 여간 무자격 정부위원이 참여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주사 한 대 맞고 살이 썩었는데 보상은 둘째치고 분쟁 조정도 안 받아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처음에는 단순한 멍자국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니까 손바닥만한 홍반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은 엉덩이 주사 맞으면 원래 그래요, 문지르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2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다른 병원에서 엉덩이 근육 괴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초음파 검사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요. 결국 이 여성, 20대 여성인데 왼쪽 엉덩이의 3분의 1가량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엉덩이 근육 괴사를 부른 그 대학병원을 수차례 찾아갔는데 담당 의사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무 과장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버텼는데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해서 석 달 넘게 조정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신해철 씨의 사인이 의료인 과실로 밝혀졌죠. 하지만 20대 여성처럼 일반인들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이 해결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오히려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정 거부율이 71%입니다. 대학병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이게 CCBB를 가리는 자리에 가지조차 않겠다라는 비율이 71%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네 의원의 1.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하면 또 돈 들어가야죠. 변호사 비용 또 필요하니까요. 분쟁 조정에 거부할 수 없도록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이러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일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 12일 국정교과서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컨대 국사 같은 경우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콕 집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변하고 있는 하나의 역사보다 다양한 역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이 내용이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주요 세 단체와 한국광고학회가 인터넷에 만연한 유사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이런 청원서를 낸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또 13면에서 사이비 언론 중에 포털에다가 기사를 전송하는 혹은 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그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언론들 그 포털에 사장 흠집 기사가 노출되게 만들고는 다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기업들로 하여금 협찬금 명목으로 매달 몇백만 원씩 뜯어간다는 겁니다.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는 파급력이 커지는 것을 악용하는데 따라서 포털이 이런 사이비 언론들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인데 이 광고주를 압박해서 삥 뜯는 이런 언론의 행태로부터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과연 자유로운지 궁금해집니다. 한겨레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팔걷고 나섰네요. 서울시가 시나 시장을 상대로 한 흑색 비방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잇따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사 앞에서 동성애 혐오 시위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상대로 해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서울광장과 청사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음을 야기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 서울시 업무를 방해하고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시장 퇴진 시위를 하는 일군의 개신교인들입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말 청사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고 비방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일에는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에 대해서 사장 등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참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일베에서만 돌고 있는 정보를 방송 뉴스에 다루고 있으니 일베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한국일보 2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납치, 살해를 소재로 한 성인 남성 잡지 맥심 코리아의 9.15 표지, 이게 국제적으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미화한 역사상 최악의 표지라는 영국 코스모폴리탄의 지적에 이어서 심각하게 문제적인 기사와 표지에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는 미국 맥심 본사의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예. 맥심 코리아를 상대로 맥심 본사가 비난 성명을 낸 셈이 됐군요. 자동차 뒷트렁크에서 여성의 묶인 두 발이 보이고 한 남자가 건달로 보이는데 담배 피우는 이 장면에 이건 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네요. 예. 이건 너무 심하네요. 오늘의 날씨.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남부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키 바닷가 백사장에 코를 댄 채 숨진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난민의 주검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적게 만들었다. 이 말씀 드렸죠.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이 전적으로 유럽 등 서방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방은 비우호적인 정권을 타도하려고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을 무장시키는 데 급급해서 내전을 키웠다. 그리고 서방은 대량 난민을 포함해서 시리아 내전에 오불관원, 즉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시리아 국토의 3분의 1을 점유하면서 이 내전을 더러운 전쟁으로 만든 또 다른 세력인 이슬람 국가 탄생의 기원 역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있다. 유럽 난민 위기의 또 다른 근원지인 리비아 내전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과 프랑스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타도한다며 앞장서서 공습을 퍼부은 뒤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뒤로 빠져 있다. 2014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5,950만 명의 난민이 있다. 이 가운데 2천만 명 정도는 올해와 지난해 이슬람권 분쟁에서 발생했다. 이 중 유럽으로 오는 난민은 극소수다. 지금의 난민 위기를 유럽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몫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재 수준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